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손자를 돌보는 재미에 푹 빠져 있는 60대 할머니입니다. 요즘에는 아이 없이 둘이서만 지내는 부부가 많다던데, 저희 아들과 며느라기는 젊은 사람들 같지 않게 결혼을 하자마자 손주부터 안겨주더라고요. 덕분에 저도 생각보다 일찍 할머니가 되었네요. 사실 저는 2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들놈을 혼자서 키워왔어요. 애가 국민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야만 했거든요. 처음에는 나이 30에 과부 신세를 지게 된 게 마냥 원망스러웠죠. 하지만 당시에 저에게 오랫동안 슬픔에만 잠겨 있을 여유는 없었어요. 제게는 제가 살아야 할 이유인 사랑스러운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힘든 세월을 버티고 살다 보니 어느새 아들뿐만 아니라 고운 며느리, 예쁜 손주, 그리고 다정한 사돈댁까지 수많은 가족이 생기게 되었네요. 사실 사돈댁은 제게 너무나 고마운 인연이에요. 주위를 둘러봐도 저처럼 사돈 어른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경우는 없는 걸 보니 제가 복이 참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저와 그분들의 인연은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래됐답니다. 무려 19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니까요. 사돈댁과 제가 아주 오랜 세월 끝에 재회를 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제 아들과 며느라기가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오랜 세월을 돌아 우리가 다시 연을 맺게 되었는지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이 긴 인연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20년 전 남편이 하늘나라로 떠났던 그 해로 돌아가야 할 것 같네요. 당시 저는 혼자만의 힘으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살던 집부터 처분을 해야만 했어요. 당장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집을 판 돈으로 집을 줄여 전셋집을 구하고 1년 정도를 보냈죠. 아이가 너무 어려서 일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했지만 벌 수 있는 건 정말 턱없이 작은 돈이더라고요. 쪼그리고 앉아서 하는 일이라 팔다리가 너무 쑤시고요. 이렇게 버는 돈으로는 이제 갓 5살이 된 아들놈 유치원비를 감당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게다가 어찌나 잘 먹는지 식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팔불출 같을까봐 말을 아끼려고 했지만 저의 아들이 어릴 때부터 참 똘똘했어요. 말이 트이자마자 엄마 엄마 하더니 이듬해에는 집 앞에 피어있는 꽃을 보며 엄마 꽃! 하고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는 새다 새!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때가 두 돌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 아이였던 터라 5살 무렵에는 벌써 혼자 동화책도 읽고 엄마 없이도 한두 시간 정도는 의젓하게 혼자 집에 있곤 했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 유치원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똑똑한 아이가 엄마를 잘못 만나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할까봐 그때는 그게 제일 큰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이 되면 아이를 씻기고 밥까지 든든히 먹여서 집 앞까지 찾아오는 유치원 버스를 태워 보냈습니다. 그동안 저는 걸어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한 가정집에서 파출부일을 했고요. 버스비 한 푼이 아쉬웠던 탓에 출퇴근길이 어찌나 고되던지요. 차를 타면 금방이었을 거리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걸어오고 가느라 꽤나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특히 겨울이면 옷깃을 아무리 여며도 스며오는 칼바람에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었죠. 게다가 바로 집으로 귀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있는 아들놈 유치원에 들러 아이를 데려와야 했기 때문에 퇴근길은 출근길보다도 더 길었네요. 그래도 제가 더 가까운 일자리를 찾는 대신 그 집에서 일을 했던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댁 사장님과 사모님이 참 사람 좋은 분들이셨거든요. 더욱이 사모님은 비슷한 또래인 저를 꼭 친언니처럼 생각해 주셨어요. 그 덕에 아들에게 가져다 줄 과자며 장난감 같은 것들을 매번 받기도 했고요. 사장님 부부는 결혼을 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슬아의 자녀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인지 사장님이 출근한 뒤 사모님만 계신 집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으면 사모님은 커피 2잔을 타고 제 곁에 와서 말을 붙이곤 하셨답니다.
언니, 잠깐 쉬었다 하세요. 우리 같이 커피나 한잔 해요. 하며 맑은 웃음을 지어 보이셨죠. 한 번은 제가, 아유, 사모님, 매번 차며 커피며 너무 감사하지만 그래도 일하러 와서 너무 놀기만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빨래를 다 못 널고 갔는데요. 하고 조심스럽게 말하자 사모님이 펄쩍 뛰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니는 참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그래요. 시간 많이 안 잡아먹을 테니까 나랑 잠깐만 말동무 좀 해주세요. 응? 저는 당시 하루에 4시간씩 그 집에 머물며 청소와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사모님은 그중 1시간을 휴식 시간으로 빼주시면서도 약속한 시간이 되면 칼같이 저를 귀가시키곤 하셨어요. 제가 미처 다 일을 끝내지 못했을 때는 일부러 아유, 너무 앉아 있었더니 소화가 안 되네. 언니, 빨래는 내가 널게요. 나 좀 움직여야 할 것 같아요. 하며 너스레를 떨곤 했고요. 그런 마음들이 너무 감사해서 저 역시도 조금이라도 더 깨끗하게 청소를 하기 위해 늘 노력했었네요. 어디 구석에 먼지 한 톨이라도 남지 않도록 2번, 3번씩 확인하며 꼼꼼하게 닦았고 빨래 역시 옷감대로 분류해서 빤 뒤 바람이 잘 드는 곳에 건조대를 펴고 널어뒀죠. 사장님과 사모님 부부는 제가 그렇게 일을 해주어서 너무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집에서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와 사모님은 절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속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어요. 실은 사모님 건강이 다소 좋지 않은 편이라 외출도 어렵고 집안일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매일 찾아와 말동무가 되어주고 제 집처럼 꼼꼼하게 보살펴주는 제게 참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위로 오빠가 셋에 남동생도 1명 있는 집에서 혼자 딸로 컸거든요. 그래서 항상 억세고 우악스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꼭 부잣집 아가씨처럼 우아한 비슷한 또래의 사모님을 만나니 신기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모님도 저에게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늘 똑부러지고 긍정적인 성격이라 닮고 싶다고 하셨을 정도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저와 사모님 부부는 고용인과 고용주 관계로 만났지만 서로 마음을 터놓으며 점점 가까워져 갔습니다. 그런 나날이 이어지던 중이었어요. 보통 저는 4시쯤 일을 마치고 걸어서 귀가했었는데요. 그 무렵은 초겨울이 다 되어 해가 슬슬 짧아지던 때였죠. 게다가 그날은 공휴일로 유치원이 쉬는 날이었어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5살배기를 집에 혼자 두고 외출을 해야만 했죠. 씩씩한 아들 녀석이지만 해질녘까지 혼자 남겨두고 싶진 않아서 걸음을 서두르던 참이었어요. 저희 동네 근처로 걸어가는데 웬 소방차가 우렁차게 사이렌을 울리며 지나가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저 멀리서 희뿌연 연기가 한 줄 솟아오르는 게 보였고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설마 하는 마음 때문에 두려움이 앞서 정신없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거의 가까워졌는데 소란스러운 웅성거림은 점점 더 커지더라고요. 그제서야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바로 저희 집이었어요. 제가 아들을 혼자 남겨두고 나온 그 집이요. 부모를 잃은 자식을 부르는 말은 있어도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를 이르는 말은 없다고 흔히 자식을 잃는 슬픔에 대해 그렇게들 말하곤 하잖아요. 저는 그날 그 말의 의미를 통감할 수 있었습니다. 불길이 치솟는 건물 밖에서 진을 치고 구경 중인 사람들, 그리고 소란스러운 분위기와 현장을 바삐 뛰어다니는 소방대원들, 혹시라도 더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현장을 지키고 있는 경찰관들까지. 그런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있는 곳에서도 제 입에서는 딱 한 가지 이름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진호야! 진호야, 어딨어? 엄마가 여기 있어! 진호야! 화재는 2층 언저리에서 발생한 듯 보였고 현장에서 갓 빠져나온 듯한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딜 봐도 제 아들은 머리카락 하나 보이지 않더군요. 진호야, 진호야,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이 들려오질 않았어요. 마치 정신이 나간 여자처럼 저는 현장을 정리하고 있던 경찰 한 분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저희 아들 반지하에 애가 혼자 있거든요. 그 애 좀 제발 꺼내주세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분은 어딘가로 무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대략 지하층에 생존자 확인을 부탁한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무전기 너머로 알았다는 목소리가 들려오자마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저 끄끄거리는 울음소리를 내며 아니길, 제발 내가 상상하는 최악의 일만은 일어나지 않길 바랄 따름이었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지고 머리가 어질거렸어요. 그래도 눈을 부릅뜨고 쓰러지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아들이 저 무서운 곳에서 나왔을 때 엄마인 제가 꼭 안아줘야 하니까요. 많이 놀랐지 우리 아들 하며 토닥여줘야 하니까요. 그때였어요. 현장이 다시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하더니 건물 입구에서 소방대원 한 분이 빠져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눈물을 닦고 보니 그분이 품 안에서 제 아들을 꼭 끌어안고 계시더라고요. 아이는 다리에서 피를 흘리며 엉엉 울고 있었지만 당신은 왜 그게 오히려 안심이 되던지요. 엄마를 찾으며 원망스럽게 울어대는 그 목소리가 어찌나 반갑던지요. 저는 진호야 하며 인파를 헤집고 들어갔습니다.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듣고는 길을 비켜줬죠. 엄마의 목소리를 듣자 그제서야 안심이 된 듯 진호는 엄마, 왜 이제 왔어? 나 너무 무서웠단 말이야. 하고 어리광을 부리더군요. 잿더미가 된 집도 당장 어디에서 몸을 뉘어야 할지 모르는 그날의 밤도 그 무엇도 더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다시 제품으로 돌아왔으니까요. 제 예상처럼 2층에서 솟아오른 불길은 건물을 통째로 다 태운 뒤에도 1시간이 지나서야 사그라들었습니다. 사실 초기 화재는 그리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건물에 사용된 자재가 너무 옛날 것이라 그렇게까지 불이 번졌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단열재며 마감재 같은 것들이 인화성 소재라 인명피해 없이 건물만 태워먹은 것 자체가 기적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날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웃집에서 하루 신세를 질 수 있었지만 사실 그 다음날부터가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당장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옷이며 먹을 것이며 제가 씻기는커녕 애 세수조차 시키지 못한 상황이라 유치원에도 보내지 못했어요. 그 와중에 일을 나가야 하는 시간은 속절없이 다가와서 발을 동동 구르던 저는 결국 애를 데리고 사모님 댁으로 출근하게 됐어요. 어머, 언니, 무슨 일이에요? 괜찮아요? 여느 때처럼 웃는 얼굴로 문을 열어주던 사모님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 걱정부터 하더라고요. 전날 밤 내내 흐느끼느라 퉁퉁 부은 눈이며 검댕이 묻은 얼굴, 옆에는 꾀지지한 몰골의 아들놈까지. 사모님은 서둘러 저희 모자를 실내로 들인 뒤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언니, 그런 일이 있었으면 바로 저한테 연락을 해주지 그랬어요. 할 수 있는 데까지 도와줬을 텐데. 안 그래도 있는 사정 없는 사정 다 봐주시는 분한테 어떻게 그래요. 지금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것도 감사해요 정말. 오늘만 애랑 같이 온 거고 내일부터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요 사모님. 제 대답에 사모님은 할 말이 있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말을 멈추더니 그럼 언니가 일하는 동안 제가 진호랑 좀 놀아줘도 되죠? 하며 제 아들내미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힌 채 다정하게 인사를 해주시더군요. 진호야 안녕, 나는 선영이 이모야 하면서요. 아들 역시도 다정한 목소리에 불안함이 풀렸는지 씩씩하게 인사를 하더군요. 그렇게 서로 인사를 마치고 난 뒤 사모님은 저에게 물었어요. 마침 잘 됐네. 떡볶이 해놓은 게 있는데 진호 혹시 떡볶이 좋아해요? 저는 대답했죠. 네, 좋아하긴 하는데. 아들은 떡볶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신이 났는지 잔뜩 들뜬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저 떡볶이 좋아해요. 정말로요. 그날 사모님은요, 저희 아들에게 든든하게 간식도 챙겨주시고 잔뜩 꾀지지에 있는 아들을 씻길 수 있도록 욕실도 내어주셨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사모님은 언제나처럼 저에게 1시간의 휴식 시간까지 주셨어요. 그러면서 언니, 나 어제 새로 산 비누가 있는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언니도 한번 써볼래요? 라며 저까지도 몸을 씻으며 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아니라고 정말 괜찮다고 거듭 거절했지만 사모님은 좋은 거 나눠 쓰고 싶어서 그래요. 네? 이래서 더울 텐데 씻고 가요. 하며 곰살맞게 웃어 보였습니다. 덕분에 저와 아들 모두 어느 정도 배를 채우고 가볍게 샤워도 할 수 있었죠. 그렇게 쉬엄쉬엄 일을 한 뒤 퇴근을 하려고 가방을 싸던 참이었어요. 갑자기 사모님이 제 곁에 다가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언니, 매일 출퇴근하느라 힘들죠? 저는 냉큼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너무 편하다고 대답했죠. 그러자 사모님은 걸어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하고 다시 한번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제야 저는 맞다고 대답했어요. 그래도 전혀 힘들지 않다고, 익숙해져서 하나도 힘들지 않다고 말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사모님은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나랑 남편이 요즘 너무 바빠서요. 언니만 괜찮으면 같이 살면서 집안일 좀 돌봐줄 수 있어요. 언니는 오고 가는 시간 아낄 수 있으니 좋고 나랑 남편은 집이 더 깨끗해져서 좋고 어떻게 생각해요? 그 순간 저는 사모님이 저를 얼마나 진심으로 생각해주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동안 사모님이 저에게 잘해주셨던 순간들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또래라지만 그래도 저보다 어린 사람이 이렇게까지 조심스럽게 선행을 베풀어준다는 게 그저 고맙고 또 고맙기만 했네요. 저라도 누군가를 그렇게 도와주는 상황에서는 잔뜩 으쓱해져서 선심 쓰듯 말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모님은, 아니 선영이는요, 단 한 번도 으스대듯 말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마침 공간이 남아 짐을 두는 용도로 쓰는 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영이의 남편, 그러니까 사장님이 귀가를 하셨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차마 대답도 하지 못하고 어버버 당황한 채로 서 있었습니다. 발치에는 아들이 제 옷을 잡아당기며 잠투정을 부리고 있었고 현관을 열고 들어온 사장님은 저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저번에 그랬잖아요. 언니가 같이 살면서 집안일 좀 봐주면 좋을 것 같다고. 안 그래도 방금 물어본 참이에요. 그러자 사장님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면서 그래? 잘 됐네. 여사님 어떠세요? 하고 물으셨고요. 사실은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참 불안한 마음으로 지냈거든요. 살던 집은 화재로 전소되어 버렸고 그 탓에 보증금도 받지 못한 채 보금자리를 잃은 상황이었으니까요. 집도 절도 없이 옷가지며 생필품들이 순식간에 제로 변해버린 상황에서 당장 퇴근 뒤에는 어디로 가야 하나, 5살배기 아들을 데리고 어딜 떠돌아야 하나, 그런 불안감 때문에 거의 넋이 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저만 괜찮다면 같이 지내자는 제안을 들으니 도저히 눈물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차마 소리를 내어 울지는 못했지만 모든 긴장이 풀린 것 같은 느낌과 함께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선영이는 어머, 언니 왜 울고 그래요? 하며 부드러운 티슈를 뽑아 건네주었습니다. 철 모르는 아들 녀석은 우는 엄마를 보며 그저 의아한 표정만 짓고 있었고요. 선영이는 우는 저를 꼭 끌어안고 내가 친언니 같다고 했잖아요. 우리 진짜 가족처럼 같이 지내요. 언니도 이 집이 언니 집인 것처럼 지내줘요. 알겠죠? 하며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들은 선영이의 집에서 지내게 됐어요. 선영이는 꼬박 3년 동안 저와 아들을 위해 방 한 칸을 비워줬어요. 가정부가 살기에는 참 넓고 깨끗한 방이었죠.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선영이 부부를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그런 뒤 아들을 준비시키고 유치원 버스를 태웠죠. 선영이 덕분에 관리비도 나가지 않았으니 다행스럽게도 아들을 계속 유치원에 보낼 수 있었어요. 제가 장을 보느라 외출을 하면 그 애는 진호를 꼭 친조카처럼 돌봐줬어요. 도움을 주는 건 자기면서 제가 고마워할 때마다 얼굴을 붉히며 손을 내저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당시 선영이 부부는 아이를 갖기 위해 무더니도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요. 몸에 좋다는 한약도 다려먹고 정기적으로 병원도 찾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출근하는 남편과 함께 집을 나섰던 선영이가 발그레 상기된 얼굴로 저를 불렀어요. 언니 언니 하는 목소리가 딱 들어도 신이 난 것 같았죠. 왜 그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하는 제 질문에 선영이가 대답했어요. 언니, 나 임신이래. 드디어 아이를 가졌대. 알고 보니 선영이는 몇 주 전부터 심상치 않은 낌새를 챈 모양이었어요. 그날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일도 없고 시도 때도 없이 속이 울렁거리는, 그래서 아침 시간에 남편과 함께 산부인과를 다녀온 모양이었죠. 우리 애기 태어나면 진호랑 같이 놀고 그럴 수 있겠다. 그치? 선영이는 기쁜 듯 웃으며 말했어요. 저 역시도 그 애가 얼마나 아이를 갖고 싶어 했는지 알았기에 덩달아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2주 동안 선영이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 늘 몸을 사렸고 감기에 걸려도 진통제 한 번 먹지를 않았어요. 그렇게까지 노력했던 선영이인데 선영이의 남편과 저 그리고 진호가 모두 집에 있던 어느 주말 아침이었어요. 선영이는 갑작스럽게 복통을 호소했고 그 애가 평소 몸이 좋지 않다는 걸 알았던 저와 선영이의 남편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선영이 부부는 제게 집을 맡긴 뒤 곧장 병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선영이의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네, 여사님. 선영이 유산을 했다고 하네요. 원래 임신 초기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왜 제 마음이 더 덜컥 내려앉던지요. 게다가 선영의 남편의 목소리도 잔뜩 잠겨 있었고요. 억지로 울음을 참는 것처럼 목에 힘을 준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더라고요. 그렇게 선영이는 장장 일주일을 병원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7일 후 집에 돌아온 선영이는 잔뜩 야위어 있었어요. 보는 사람이 다 슬플 만큼요. 그래도 다행인 건 선영이의 남편은 변함없이 아내를 아꼈다는 거예요. 게다가 선영이 역시도 늘 씩씩해 보였죠. 그래서 저는요, 사실 두 사람이 슬픔을 이겨낸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둔했던 걸까요? 하루는 아침이 되었는데도 선영이가 모습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사장님은 선영이가 많이 아파서 오늘은 좀 자게 두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안방을 치우지 않아도 되니 간단하게 빨래만 부탁한다는 말을 남긴 뒤 집을 나섰습니다. 때문에 저는 아들을 유치원에 보낸 뒤 소음을 만들지 않기 위해 조심스레 걸어다니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2층에 있는 안방에서 소리를 죽여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소리는 분명히 작았지만 그건 분명한 울음소리였습니다. 일순간 당황한 저는 들고 있던 걸레를 내려놓고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선영이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선영아, 나 잠깐 들어가도 될까? 선영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니야 언니, 나 괜찮아, 정말로. 잘게 떨리는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재차 물었어요.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잠깐이면 돼. 들어가면 안 되니? 그제야 선영이는 응, 들어와 하고 대답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연 방문 뒤엔 눈이 퉁퉁 부은 선영이가 침대 옆에 쪼그려 앉아 있더라고요. 머리도 죄다 쥐어뜯은 건지 산발인 상태로 연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같은 여자로서 모든 걸 알 수 있었어요. 아, 이 아이는 지금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구나. 아기가 떠난 걸 자기 탓이라고 여기고 있구나 하는 짐작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런 선영이를 보는 제 마음도 너무나 아프더라고요. 더 생각할 여유도 없이 저는 곧장 선영이 앞에 무릎을 굽혀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애를 꼭 안아줬어요. 그제야 마음이 열린 듯 선영이도 저를 끌어안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그 애는 고통스러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못나서, 내 몸이 너무 약해서. 선영이는 모든 이유가 자기 탓이라고 말하며 엉엉 울었어요.
이미 퉁퉁 부은 눈으로 마른 몸으로요. 대체 어디서 더 눈물이 나올 여유가 있는지 선영이는 그저 넋을 놓은 채 울기만 했어요. 결혼 3년 차 처음으로 가진 아이가 뱃속에서 떠나버렸으니 슬플 법도 했죠.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기에 저는 말없이 선영이의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던 선영이는 해가 질 무렵이 되어서야 눈물을 그쳤어요. 희끗거리는 그 애를 꼭 안고 저는 정말 피를 나눈 자매인 양 오랜 시간을 달래주었습니다. 정신이 없을 만큼 울고 난 뒤 선영이가 말했어요. 언니, 나 배고파. 그 말을 듣고 시계를 보니 아직 아들을 유치원에서 데려오려면 1시간 정도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곧장 주방으로 내려가 선영이가 좋아하던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먹던 그 애의 표정은 제가 죽는 순간까지도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슬픔에 가득 찬 얼굴로, 그러나 일부러 씩씩한 척을 해보이면서 그 애는 제가 만든 떡볶이 한 접시를 다 비워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영이가 앉아있던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그리고 아기 낳으면 먹으라고 준비했던 철분제를 내밀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라고요. 이게 뭐야 언니? 그렇게 묻는 선영이에게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기가 너무 착해서 널 기다리려고 먼저 하늘로 올라갔나 봐, 선영아. 그 말을 듣자마자 애써 싱글벙글 웃던 선영이의 눈에 다시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너와 애기는 소중한 인연이니까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건강 챙겨야 또다시 만나지. 저 역시도 차오르는 울음을 참는 게 힘이 들더라고요. 이거 다들 좋다고 하길래 산 철분제인데 한번 먹어봐. 그날의 기억 때문이었을까요? 선영이는 매일 아침마다 제가 선물한 철분제를 꼬박꼬박 챙겨 먹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마음이 좀 진정된 듯 다시 해맑은 모습을 되찾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선영이가 일을 마치고 쉬던 저를 불렀어요. 언니, 전에 나한테 그랬잖아. 간호사가 돼서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싶다고. 너무나 갑작스러운 말이었지만 사실 저는 이전에 선영이에게 제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 아픈 어머니를 손쓸 틈 없이 떠나보낸 탓에 늘 간호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아기 아빠를 만났고 진호를 갖게 되어 대학에 갈 생각은 하지도 못했다고요. 선영이는 저를 빤히 바라보다가 말을 이었어요. 내가 다녔던 학교가 이번에 사이버 대학교를 열었대. 언니만 괜찮으면 신청 한번 해보는 게 어때? 그 제안 덕분에 저는 용기를 내서 인터넷으로 대학 수업을 들을 수 있었어요. 너무나 고맙게도 선영이는 제 꿈을 이뤄주겠다고 일부러 일하는 시간도 줄여주고 경제적인 도움도 주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간호조무사로 취직을 할 수 있었어요. 다행스럽게도 아들이 국민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죠. 한창 돈이 많이 드는 시기였기에 아마 파출부 일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선영이와 그 남편 덕분에 저는 난생 처음으로 병원에 일자리를 구했고 아들 녀석에게도 좀 더 자랑스러운 엄마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녀석이 점점 커가며 아들은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고 상의 끝에 저희는 정든 선영이의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짐을 빼던 날은 말 그대로 눈물 범벅이었어요. 떠나는 저도 아쉽고 지켜보는 선영이도 아쉬웠던 거죠. 갑자기 입주 가정부가 떠난다는 게 곤란했을 텐데도 선영이는 정말 친언니와 헤어지는 것처럼 그저 보고 싶을 거야 라는 말만을 반복했어요. 이삿짐을 실은 트럭에 올라타던 제 손을 선영이가 갑작스럽게 잡아챘습니다. 살짝 당황한 저는 선영이 뒤에 서 있던 선영이의 남편을 바라봤어요. 무슨 뜻인지 모를 은은한 미소를 띠고 있더군요. 그 의미를 파악하려던 제게 선영이가 밝은 웃음과 함께 말을 걸었어요. 언니, 나 사실 임신했어. 너무나 감사하게도 선영이 부부에게 다시금 아기 천사가 찾아와 준 거예요. 그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지요. 고마운 선영이 부부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는 게 너무 기뻐서 이렇게 떠나가게 된 상황이 아쉬워서
새 집으로 옮겨가는 와중에도 속절없이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더군요. 그 이후로 너무나 아쉽게도 선영이 부부와 연락이 닿는 일은 없었어요. 당시 저는 삐삐도 없었고 게다가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적어두었던 수천마저 이사하면서 잃어버렸습니다. 제 집 번호를 알 리 없는 선영이도 연락을 할 수 없었죠. 한 번쯤 그 애의 집에 찾아가 볼까 생각하기도 했지만 홀로 아들을 키우는 엄마는 항상 바빴습니다. 마음처럼 쉽진 않더군요. 그렇게 제 아들은 국민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아이는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늘 바쁜 엄마 때문에 혼자 놀아야 했던 아들은 다행인지 공부에 취미를 두었습니다. 책 읽는 것도 좋아했고요. 중고등학교까지 반에서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 흔한 학원 한 번 못 보냈는데도요. 그리고는 기대조차 않았던 명문대 법학과에 떡하니 입학을 했습니다. 늘 엄마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던 아들은요. 너무 고맙게도 결국 변호사가 되어주었어요. 그 녀석이 대학 졸업장을 따던 날 저는 홀로 아들내미 뒷바라지를 했던 그 모든 고생을 다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더라고요. 뒤늦게나마 마음을 먹고 선영이의 집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년이 넘게 살았던 동네는 알아볼 수도 없을 만큼 변해 있었어요. 시장이 있던 골목도 싹 철거되어 대형마트가 들어서 있었고요. 결정적으로 선영이의 집 역시 이미 헐리고 없고 대신 그 자리에는 5층짜리 건물이 들어서 있더군요. 사람이 살지 않는 건물이었습니다. 건물의 주인이 선영이인지 알 방법이 없어 허탕만 치고 돌아왔네요. 잘 지내겠지 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 후로도 마음속에는 가끔 선영이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지만 세월이 많이 흘렀고 그리움은 어느새 잘 지내면 좋겠다, 행복하면 좋겠다 라는 바람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렇게 그 집에서 나온 지 20년이 흘러 어느덧 30이 된 아들놈이 제게 조심스레 말을 건네더군요. 엄마, 저 지금 만나는 사람 있어요. 결혼도 생각하고 있는데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머, 그래? 안 그래도 한참 그런 눈치여서 궁금하던 찰나였다. 어떻게 만났어, 둘이? 의뢰인의 딸이에요. 사기 사건이었는데 해결이 잘 되었더니 글쎄 제가 마음에 든다며 딸을 꼭 소개해 주시고 싶다고 하셔서 처음엔 거절했는데 만나보니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정도 많고. 벌써 8개월 되었어요. 그런데 저랑 나이 차이가 좀 나요. 잘됐다 정말. 나이는 아무렴 어떻니? 엄마는 너만 좋으면 찬성이야. 다음 주에 집에서 볼까? 아니면 외식할까? 집으로 데려올게요. 다음 주에요. 그래, 그럼 집으로 데려와. 엄마가 갈비찜 해줄게. 편하게 와서 놀다 가라고 하렴. 네, 알겠어요. 일주일 후 아들내미 여자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왔고 제 예상보다도 훨씬 참하고 예쁜 아가씨였어요. 꽃다발을 들고 서 있는 처녀는 상당히 친근한 눈매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우린 금방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말도 어쩜 그렇게 예쁘게 하던지 제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아들이 어련히 좋은 여자를 만났겠지 믿곤 있었지만 예상보다도 훨씬 더 괜찮은 아이였습니다. 아들은 이미 여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한 상태였고요. 그 후 자연히 양가에서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죠.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들은 이내 상견례 날을 잡자고 하더라고요. 세월이 참 빠르다고 느껴졌습니다. 아빠 없이 자란 아들이 어느새 일이 커서 결혼하겠다며 여자를 데려온 게 참 대견하기도 했고요. 떨리는 마음으로 상견례 날을 기다렸습니다. 입고 나갈 옷을 사려고 쇼핑을 몇 번 갔다가 그냥 돌아오곤 했네요. 마음에 쏙 드는 옷을 신중히 찾으려고 말이죠. 그리고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벌써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정신이 없더라고요. 자식의 상견례는 그렇게 가고 싶던 회사에 들어갈 때 면접보다도 아마 100배는 떨렸던 것 같아요. 제가 약속 장소에 도착해 심호흡을 하며 조금 불안해하는 것 같자 아들이 다가와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손을 잡고 한정식 집으로 들어갔죠. 예약자 이름을 말하자 직원이 룸으로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약속 시간 15분 전이었는데 이미 예비 사돈 식구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2번 크게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꿈에도 잊을 수 없었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는 벌써 울 것 같이 잠겨서 큰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네, 선영이었어요. 선영이니? 작은 목소리가 제 입 밖으로 새어나오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선영이는 여전히 해맑고 사랑스러운 얼굴이었어요. 아들의 여자친구의 눈매가 익숙했던 게 선영이를 닮아서였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선영이는 미소를 띄우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둘은 서로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네요. 그리고 또 반가운 얼굴, 선영이의 남편도 있었습니다. 역시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여전했습니다. 알고 보니 선영이 남편이 사기를 당했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마침 만나게 된 변호사가 진호였고요. 선영의 딸도 회사에서 회계 담당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터라 진호와 자주 마주쳤고 선영의 아버지가 또 둘이 잘되게 다리 역할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두 청춘은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된 거예요. 선영의 남편이 말하길 당시에는 사건을 해결하는 것에 급급해서 20년 전에 그 아이일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점점 상황이 여유로워지면서 선영의 남편은 진호를 보며 늘 어딘가 기시감이 들었던 이유를 깨닫게 되었대요. 변호사님, 혹시 20년 전쯤 마포구에 살지 않으셨나요? 선영의 남편의 물음에 진호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대요. 네?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하는 그 녀석의 질문에 선영의 남편은 그저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웃음만을 지어 보였다고 하네요. 그날 두 사람은 서로의 술잔을 채워주며 그간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대요. 워낙 어릴 때라 당시의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줄 알았는데 진호 그 녀석도 이모 삼촌하며 따랐던 당시를 전부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후로 다행스럽게도 진호의 도움으로 기울었던 선영이의 가게는 회복될 수 있었다고 해요. 사건이 해결되던 무렵 진호와 며느라기는 서로 좋은 마음으로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했고 선영이의 남편은 너무나 잘된 일이라며 축하를 해주었대요. 그러던 와중 진호와 선영이의 남편 두 사람은 유독히 돈독했던 저와 선영이의 관계를 떠올리며 저희를 놀래켜주기 위한 작전을 세웠다고 해요. 일부러 모르는 척을 하고 있다가 진호가 예비 처가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 모든 사실을 고백하는 거였죠. 선영이 역시도 진호를 오랜만에 다시 만나던 날 그저 놀라운 마음에 연신 감탄만을 내뱉었다고 해요. 어머 어쩜 너무 잘 자랐다 진호야. 너무 잘 컸어. 아들 녀석 말로는 그 작고 여렸던 꼬마가 언제 이렇게 늠름하게 성장했냐며 놀라워하던 선영이의 눈망울에 살짝 눈물이 맺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선영이는 아직까지도 진호가 이렇게 잘 자라 제 눈앞에 있는 게 믿겨지지 않는다고 종종 이야기를 하곤 하네요. 진호가 인사를 갔던 날 이후로 선영이는 저에게 빨리 연락을 하고 싶어서 조바심이 났다고 해요. 하지만 진호와 며느라기 그리고 선영이의 남편이 저까지 놀래켜주자고 작전을 세우던 바람에 자신도 기다리기로 마음을 먹었대요. 마음 한켠으로는 이왕 다시 만나는 거 좋은 식당에서 단정한 모습으로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왜 아들이 상견례를 그리도 서둘렀는지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선영이는 저를 다시 만나던 날 그 옛날 함께 나눴던 기억이 떠오르며 그저 참 잘됐다 언니, 진짜 잘됐어 라는 말밖엔 할 수 없었다고 하네요. 저 역시도 선영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소중한 인연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그저 감사한 마음밖에는 들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와 선영이는 제 아들과 그 애의 딸보다도 더 자주 만났습니다. 함께 커피도 마시고 수다도 떨면서요. 저희는 매번 이렇게 인연이 이어졌다는 게 너무나 신기하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하늘은 너무나 그리워하는 인연을 다시 재회하게 해주시는 걸까요? 제 아들 진호와 선영이의 딸 아영이는 별다른 혼수 없이 결혼을 올렸어요. 요즘 세상에 허례허식은 필요 없는 것 같아 제가 먼저 제안했던 일이고 선영이 역시 동의를 해주었거든요. 대신 아들놈이 변호사로 일을 하며 모아둔 돈이 넉넉해서 아영이와 자금을 모아 아파트 한 채를 샀다더군요. 집값이 하늘보다도 더 높이 치솟는다는 요즘 세상에 참 똑똑한 결정을 한 것 같아 제가 다 뿌듯했네요. 게다가요, 아영이는 지금 둘째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어요. 20년 전 제가 귀인과도 같은 선영이를 만난 것처럼 저 역시도 며느라기에게 늘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네요. 아직도 가끔 저희의 인연을 생각하면 그저 감사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저희를 다시 만나게 인도했다는 생각뿐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가족에게 행복만이 가득하게 조심스럽게 빌어봅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평범한 40대 남성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적과도 같은 일이 있었는데 아내가 사연을 보내보라고 해서 몇 자 적어 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인연이 된 그 사람들과의 인연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보겠습니다. 20대 후반, 막 사회 초년생이 된 저는 모든 것에 열정이 넘쳤고 모든 게 서툴렀습니다. 대학은 꼭 나오라는 부모님의 성화에 그닥 좋지 않은 대학교를 좋지 않은 성적으로 졸업했고 작은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종이컵이나 배달용기 같은 일회용품을 제작해서 납품하던 회사였는데 직원이 15명이 안 되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영업팀의 막내였습니다. 영업팀은 총 4명이 있었는데 부장님, 그 밑에 과장님, 그 밑에 대리님, 그리고 그 밑에 계약직 사원인 제가 있었습니다. 저의 첫 회사는 제 생각과 많이 달랐습니다. 술을 정말 맨날 먹었고 회사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담배를 정말 많이 피웠습니다. 부장님한테는 항상 담배 쩐내가 날 정도였죠. 처음 일 나가고 한 달 동안은 팀 배치도 안 해줬습니다. 그냥 이 팀 저 팀 다니면서 복사하라는 거 하고 쓰레기통 비우라는 거 비우고 탕비실 정수기 물통 갈아놓고 식물들 물 주고 그런 잡일만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영업팀 발령받고 저는 마냥 좋기만 했습니다. 한 달간 지켜본 바로는 영업팀이 가장 바빠 보였는데 그게 뭔가 멋있었거든요. 출장도 가끔 가고 외근도 많이 나가고 전화도 많이 받으니까 그게 멋져 보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그나마 제 또래였던 회계팀 여자 직원분이 제가 탕비실에 있는데 쫓아오더니 저를 측은하게 바라보더라고요. 왜요? 기준씨, 안타까워서 어떡해요? 네? 왜요? 영업팀 발령받았다면서요. 황 부장님 진짜 장난 아닌데. 황 부장님이 왜요? 무서우신가요? 차라리 무서운 게 낫죠. 진짜 말도 안 되는 고집불통에 괴롭힘도 엄청 심하대요. 선배들 말로는 지금까지 영업팀에 들어간 신입들이 6개월 버티는 걸 못 봤다지 뭐예요? 진짜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사장님이 아시면. 소문으로는 사장님이랑 친인척 관계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진짜 비밀이에요. 아시겠죠? 네.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괴롭히면 얼마나 괴롭히려나. 내가 잘하면 되겠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의 섣부른 판단이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황 부장이라는 사람은 생각보다 더 악질이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시키면서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더라고요. 저랑 특별히 부딪힌 적도 없었고 제가 뭘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냥 저를 스트레스 푸는 용으로 부려먹었던 것 같습니다. 회사에 있는 동안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굳이 몇 가지를 꼽자면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출근했는데 걸레 2개를 던지더니 주차장에 있는 자기 차를 세차하라고 했습니다. 진짜 어떻게 차가 그렇게 더러울 수 있는지. 그날 땀을 바가지로 흘리면서 황 부장의 차를 박박 닦았습니다.
또 어느 날은 야근하고 있는데 본인 자식이 학원에서 끝날 시간인데 부인이 친구들 만나러 갔다면서 저한테 그 애를 집까지 데려다 주라고 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또 하루는 본인 속옷을 사야 하는데 도통 시간이 없다며 저한테 사오라고 시킨 적도 있었죠. 이외에도 어깨 주물러라, 담배 사와라 하는 심부름들은 허다하게 시켰습니다. 이런 사회 경험이 모든 게 처음이었던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 그냥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땐 이 회사에서 잘리면 오갈 데가 없어서 큰일이 날 것 같았고 실패자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건 같은 팀의 과장님 덕분이었습니다. 과장님은 황 부장이랑 비슷한 또래로 보이셨는데 과장님도 황 부장의 괴롭힘에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황 부장은 자존심을 건드리는 모진 말들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과장님은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죠. 가끔은 제가 실수를 해서 부장님한테 혼나고 있으면 자신이 잘못 알려줘서 그런 거라며 저를 감싸주기도 하셨습니다. 아마 그래서 황 부장이 과장님을 더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제가 황 부장한테 혼이 나거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을 때마다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많이 힘들지? 네, 진짜 황부. 아니, 부장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부장님이 거래처에 잘못 전화했으면서 저한테 뒤집어 씌우고 사과하게 하고 그 양반 원래 그래. 다 제멋대로야. 과장님은 화 안 나세요? 부장님이 일도 잘 안 하고 맨날 화만 내는데. 화나지. 그래서 나 곧 그만두려고. 네? 진짜요? 너한테만 말하는 거니까 아직 소문내면 안 된다. 우리 애가 이제 중학교 올라가거든. 미술을 참 잘해서 학원에 보내고 싶은데 알잖아. 이 코딱지만한 회사에서 받은 거 거기서 거기인 거. 그래서 퇴직금 가지고 뭐 좀 해보려고. 과장님 나가시면 저 정말 과장님 덕분에 여기서 1년 버텼는데요. 하하, 나는 이 회사에서만 거의 10년을 버텼다. 아, 그런 버티다가 안 되겠으면 찾아와. 내가 자리 하나 만들어 줄게.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과장님. 회사 생활을 하기 전 이상적인 회사 상사라고 하면 딱 과장님 같은 분이었습니다. 인자한 웃음에 중후한 멋이 있는 그런 어른이었죠. 그랬던 과장님이 떠나신다니 아쉬운 마음이 컸습니다. 과장님은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정말 회사를 그만두셨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황 부장이 과장님을 쥐잡듯이 잡은 걸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속이 타들어가네요. 저는 계속 황 부장 밑에서 갈굼을 당하며 버티고 버텼습니다. 그러니 어느새 그 회사에 몸담근 지 3년이 되었더라고요. 매 순간 때려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엔 사회의 낙오자가 될까봐 버티던 직장이었는데 나중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제게 생기게 되었죠. 바로 사랑하는 여자친구 때문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회계팀 여자 직원 있죠. 그분과 인연이 좋게 닿아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거든요. 황 부장 욕을 하면서 많이 가까워졌었죠. 그리고 제가 입사 3년차 되던 그 해에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중이었고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상견례 날 잡고 웨딩 플래너 알아보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기에 더욱 회사를 그만둘 수 없었고 버티는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제 인생에서 많이 중요한 시점이었던 그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막 출근해서 업무 시작하려던 그때에 사장님께서 사장실에서 나오며 소리를 지르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직원들은 일동 사장님을 주목했죠. 영업팀, 당장 내 방으로 따라와! 무슨 일인지 영문도 모른 채 사장실로 가는데 그때 황 부장이 제 옆을 지나면서 중얼거리더라고요. 아, 진짜 걸렸네. 뭘 걸렸다는 거지? 뭘 잘못한 건가? 영문도 모르고 뒤를 쫓았습니다. 사장실에 들어가니 사장님이 책상 위에 영수증을 던지시더라고요. 수십 장의 영수증을 멀뚱히 보고 있는데 사장님이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5천만 원? 지금 누굴 바보로 알아? 이런 코딱지만한 회사에서 어떻게 거래처들 선물 명목으로 1년에 5천만 원을 써? 그동안 거래처랑 미팅한답시고 비싼 술 처먹는 거 봐줬더니 니들 내가 우스워? 황 부장,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내가 우습나? 내가 당신 매형되는 사람이니까 회사 생활 막 해도 될 것 같아? 그동안 눈 감아준 것만 몇 번인 줄 몰라? 황 부장이 사장님과 가족이라는 건 소문으로 들어서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직접 들으니 왜인지 좀 더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떵떵거리고 일도 막 했구나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동안 화 한 번 내신 적 없던 사장님이 호통을 치니까 천하의 황 부장도 그 앞에서 깨갱거리며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사장님이 계속 말하라고 다그치니까 황 부장은 눈치를 슬슬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 사장님, 그게 저희 법인카드 박기준 사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수증들 내역 보니까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고 박기준 사원이 멋대로 사용한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합니다. 모두 제 불찰입니다. 너무 놀라서 입이 떡 벌어지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카드를 관리한다뇨. 거래처 미팅 나가서 결제할 때도 어디 막내가 버르장머리 없이 카드를 내미냐며 황 부장이 항상 꼭꼭 지니고 다녔고 저는 카드가 어떻게 생긴지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5천만 원이라는 카드를 그것도 백화점에서 어떻게 긁겠습니까? 진짜 얼토당토하는 얘기에 이걸 해명을 해야 하는 건가 벙쪄 있는데 사장님은 그걸 믿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사실이야? 황 부장은 어쩌자고 사원한테 카드를 줘? 이 신입을 대체 뭘 믿고? 죄송합니다. 선물들 잘 고를 수 있다고 해서 맡겼는데 내가 내역 조회를 안 한 게 아니야. 회계팀 시켜서 전부 다 조회해보니까 몇만 원부터 몇백만 원까지 전부 다 명품 매장이던데 거래처에 명품을 바쳤다고? 그게 사실은 제가 박기준 사원 평판 생각해서 진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박기준 사원, 회계팀 이영지 사원하고 사귀는 사이거든요. 아마 둘이 짜고 이영지 사원한테 선물을 갖다 바친 건 아닌지. 보자 보자 하니 진짜 참을 수가 없어서 저도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 법인카드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단 한 번도 사용한 적 없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사장님. 황 부장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네? 제가 얼굴까지 달아오르며 열을 내는데 황 부장은 한술 더 뜨더군요. 매영, 저 아시잖아요. 저희 집사람한테도 명품 한 번 사준 적이 없어서 미안해 죽겠는데 제가 어떻게 그런 명품 매장에 가겠어요? 저 그렇게 배포 큰 놈 아닙니다. 매형 회사가 잘 돼야 저도 잘 되는 건데 제가 왜 그런 멍청한 짓을 하겠어요? 저 착한 놈은 아니지만 거짓말은 절대 안 해요, 매형. 와, 황 부장놈이 사장님한테 매형매형거리며 무슨 눈을 강아지처럼 뜨고 울망거리는데 진짜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사장이란 사람은 또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것처럼요. 억울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저 정말 아니에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진짜. 진짜 저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일단 다 나가 있어. 내가 다시 부를 테니까.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서 머리를 벅벅 긁고 있는데 황 부장이 제 옆에 쓱 오더니 속삭이더라고요. 사장님이 너를 믿겠냐, 나를 믿겠냐? 그 말에 속이 부글부글 거려서 황 부장 뒤통수를 노려보는데 갑자기 회계팀에 있는 제 여자친구가 사장실에 불려갔습니다. 10여 분이 흐르고 사장실에서 나온 여자친구의 얼굴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힐끔 쳐다보곤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때 확신했습니다. 사장은 결국 황 부장의 말을 믿기로 했구나. 그리고 그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죠.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설마 그 돈을 다 물어내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그렇게 큰 돈이면 정말 사장이 내가 그 돈을 여자친구한테 썼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횡령인 건데 날 고소하는 건 아니겠지? 설마 회사에서 잘리진 않겠지? 진짜 그날 퇴근할 때까지 밥도 안 먹고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싶고 답답하기만 하더라고요. 퇴근 후 저는 여자친구와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먼저 퇴근한 제가 가서 기다리고 있으니 곧 여자친구가 왔습니다. 영지야, 왔어? 뭐야, 대체? 뭐가? 우리 만나는 거 회사 사람들 다 알게 됐어. 어차피 공개할 거였잖아. 곧 결혼하니까. 결혼? 나랑 진짜 결혼할 생각은 있는 거야? 그럼 그런 행동 하면 안 됐지. 무슨 행동? 몰라서 물어? 나 사장님한테 다 들었어. 개인적으로 명품 엄청 샀다며? 나한테 그거 다 어딨냐고 묻더라? 나 참 어이가 없어서. 그거 다 누구 갖다 줬냐? 무슨 말이야. 너 설마 사장 말을 믿는 거야? 정말 내가 그런 짓을 했을 것 같아? 그건 나도 모르지. 어디 딴 여자가 있어서 그걸 다 갖다 바쳤는지 어쨌는지. 영지야, 나 진짜 아니야. 그거 다 황 부장이 쓴 돈이야.
나 잘 모르겠어. 우리 생각할 시간 좀 갖자. 나원 참. 아니라고 해도 믿질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여자친구는 깊은 한숨을 쉬더니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게 갑자기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출근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사장님이 사장실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또 무슨 일인가 무서워서 황 부장을 힐끔 보니 기분 나쁘게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여자친구는 제 쪽으로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네, 부르셨어요, 사장님? 박기준 사원, 우리 회사 들어온 지 얼마나 됐지? 이제 3년 차입니다. 그래. 반성은 충분히 하고 있고? 사장님, 저 정말 아닙니다. 황 부장님이. 됐네. 황 부장하고는 내가 따로 얘기 다 했어. 그건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만 사직 썼어. 네? 사직서라뇨, 사장님. 저 진짜 아니라니까요. 황 부장님이 거짓말 하는 거라니까요. 저 카드 본 적도 없어요. 그 매장들에 전화해 보셨어요? CCTV는 보셨어요? 뭐? CCTV? 내가 왜 이딴 일에 그런 수고를 해야 하나? 당신 같은 직원 하나 자르면 그만인데. 사장님, 이거 부당해고입니다. 전 억울해요. 뭐? 횡령죄로 고소 안 하는 걸 다행으로 여겨. 어디서 큰 소리야? 사장님, 저 진짜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황 부장 저 인간이 명품 다 산 거라니까요. 황 부장은 절대 그럴 사람 아니야. 외형인 내가 잘 알아. 내 동생한테 명품도 못 사주는 월급쟁이가 어떻게 그런 일을 벌여? 너 당장 나가! 모두 저를 외면했습니다. 사장실에서 쫓겨나듯 나온 저는 진짜 더러워서 더는 못 있겠다 싶어 짐을 챙겼습니다. 모두 힐끔거리면서 눈치만 볼 뿐 아무도 제 편을 안 들어주더라고요. 여자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황 부장은 어느새 자리를 비우고 없었고요. 참을 수가 없었던 저는 황 부장이 주차장에 갔다는 대리님의 말에 짐을 챙겨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황 부장이 자기 차 옆에서 깔깔거리며 통화를 하는데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가지고 있던 쓸모도 없는 짐들을 황 부장한테 와르르 쏟아버렸습니다. 너 뭐야 이 새끼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어떻게 했길래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더니 내쫓기까지 해요? 그 돈 다 부장님이 쓰신 거잖아요. 뭐라는 거야? 증거 있어? 법인카드 부장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게 증거 아니면 뭡니까? 야, 나 지금 기분 좋거든. 괜히 거슬리게 하지 말고 그냥 가라, 응? 못 갑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대체 뭘 잘못했는데 회사에서 잘려야 되냐고. 말해줘. 내가 널 싫어하는 이유? 이유 같은 게 있겠냐? 나는 그냥 너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 네 목소리도 듣기 싫고. 황 부장은 피식 웃으면서 말하고는 뚜벅뚜벅 갈 길을 갔습니다. 그런 말은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차라리 뭔가 콕 집어서 잘못한 일이 있다면 수긍이라도 할 텐데 이유 없이 싫다니 내가 그런 사람인가 싶으면서 갑자기 마음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더라고요. 집까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왜 집에 왔냐고 하시더라고요. 회사에서 잘렸다고 하고 방에 들어갔는데 상황을 모르시는 어머니는 뭘 잘못한 거냐고 어떻게 했으면 잘 다니던 회사에서 잘리냐고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시간을 갖자던 여자친구는 그 이후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연락을 해도 받지 않아서 회사 앞으로 찾아갔더니 저를 벌레 보듯이 보고 기겁을 하며 도망치더라고요. 그렇게 이별을 당했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가족들도 여자친구였던 사람도 아무도 저를 위로해주고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사회에서 낙오자가 된 것 같아서 정말 우울증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맨날 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으면서 방에 틀어박혀서 술만 먹었습니다. 회사 막 잘리고 초반에는 일어서 보려고 나름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면접 보러 가면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왜 나왔냐고 묻더라고요. 그때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회사 새로 들어가면 전에 다니던 회사에 다 전화해본다고 하더군요. 무서웠습니다. 사장이 분명 횡령해서 내쫓았다 할 테니까요. 그리고 황 부장이 마지막에 주차장에서 했던 말도 자꾸 생각났습니다. 이유 없이 싫다니. 사람들한테 내가 그런 존재인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방구석에서만 보낸 시간이 무려 6개월이었습니다. 그때 저를 구제해준 게 바로 예전에 회사에 같이 다니던 과장님이셨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이른 저녁부터 방에서 소주병 까고 있었는데 과장님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저 2년차 때 회사 나가시고 이후로 명절 때나 연락 몇 번 주고받은 게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잘못 거신 건가 싶었습니다. 여보세요? 기준아, 잘 지내냐? 아, 네, 과장님. 언제적 과장님이야? 목소리 안 좋네? 나와라, 소주 한잔 하자. 네? 과장님, 제가 오늘은 좀, 그럼 술 말고 고기 먹을까? 내가 너네 동네로 갈게. 사실 불편했습니다. 대뜸 소주라뇨. 그럴 기분이 아니라서 적당히 둘러대고 안 나가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집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과장님을 뵙기로 했습니다. 과장님은 정말 저희 동네까지 오셨고 저희는 삼겹살집에 갔습니다. 삼삼오오 모여있는 양복 입은 회사원들 사이에서 추리닝에 슬리퍼를 신은 제가 더욱 초라하게 느껴져서 괜히 나왔다 싶었습니다. 잘 지냈냐? 얼굴이 안 좋네. 아, 네, 그냥 뭐. 얘기 들었어. 개발팀 이 과장하고 며칠 전에 만났거든. 순간 움찔했습니다. 개발팀 이 과장님하고는 마주치면 인사만 했던 사이였거든요. 그분이 저에 대해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지. 회사 사람들 다 내가 그런 짓을 했다고 믿고 있을 텐데 얼마나 내 흉을 봤을지. 우리 과장님은 그런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왜 불러내신 건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무 대답 안 하니 과장님은 빈 제 술잔을 채워주셨습니다. 황 부장 지시지? 네? 회사 사람들 다 네 짓 아니라는 거 안 돼. 네? 정말요? 그래. 그런데 너도 봤다시피 사장이 황 부장을 엄청 믿잖아. 그 틈이 없는 거야. 그래서 너 그런 일 당했을 때도 아무도 네 편 못 들어준 거고. 다 알아.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얼마나 엉망인지. 나는 그 꼴 보고 참고 참다가 더 못 버티겠어서 나온 거고. 고생 많았다, 기준아. 3년 있었나? 많이 버텼네. 고생했어. 갑자기 울컥하더라고요. 고깃집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창피한 것도 모르고 엉엉 울었습니다. 과장님이 제 등을 토닥여 주시더라고요. 그동안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들 제가 문제라고 손가락질만 했었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문제 있는 사람인 건가 착각이 될 정도였는데 과장님의 위로 한마디에 모든 게 다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는 구했고? 아니요, 아직. 구하고는 있고? 아니요, 그것도 아직. 그럼 내 밑에서 일 배워볼래? 어떤 일인데요? 인조 대리석 보수하는 일인데 알지? 싱크대에 쓰는 대리석. 우리 외가댁 삼촌이 이런 일 오래 하셨거든. 나이 드시면서 그만두려던 거 내가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직원은 없고 그냥 혼자 해. 근데 이거 배워두면 꽤 쓸만해. 이거 전문으로 하는 것도 아직 많이 없고 또 기술이잖아. 배워두면 평생 쓸 수 있고 좋지. 안 그래도 요즘 좀 바빠져서 사람 하나 구할까 했는데 어떻게 같이 해볼래? 내가 예전에 너 자리 하나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잖아. 그거 그냥 한 말 아니다. 진짜 너무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다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뭘 믿고 같이 일하자고 하시는 건지 그저 감사했죠. 게다가 제가 그쪽 경력자도 아니고 생초보인데 가르쳐주면서 돈도 벌게 해주신다니 과장님이 저를 구해주러 오신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다음날 미용실 가서 지저분한 머리도 다듬고 수염도 정리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과장님의 일터에 나갔습니다. 서울 외곽에 사무실 겸 작업실 겸 창고가 있고 용달차 타고 다니면서 서울이나 근교로 작업을 나갔습니다. 사람이 바깥 생활을 좀 해야 에너지가 도는 건데 제가 너무 집에만 있었는지 단순한 것도 어리버리하게 움직였거든요. 그런데도 과장님은 화 한 번 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잘한다며 절 칭찬해 주셨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바닥으로 떨어졌던 자신감과 자존감이 과장님 덕분에 많이 올라왔었죠. 6개월 동안 방구석에서 술만 먹었으니 체력도 저질이 되어서 과장님은 번쩍번쩍 드시는 짐들을 저는 낑낑거렸습니다. 그래서 일 끝나고는 운동도 했습니다. 확실히 운동을 하니까 개운해지고 잠도 잘 오는 것 같고 사람이 멀끔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과 일하는 건 정말 재밌었습니다. 저한테 현장직이 잘 안 맞을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생각외로 작업하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제가 공부도 그저 그랬고 딱히 잘하는 건 없었지만 섬세한 편이거든요. 그래서인지 보수할 때 좀 더 꼼꼼하게 할 수 있었고 덩달아 고객들의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과장님 덕분에 몰랐던 제 적성을 찾게 된 거였죠. 그렇게 과장님 밑에서 일 배우다가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도 했습니다. 사실 이전 이별이 너무 크게 다가왔던지라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정말 운명처럼 아내가 제게 나타났습니다. 일 시작하고 1년 차쯤 되었을 때 과장님이 배탈 났다면서 저한테 먼저 현장 가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갔는데 서울에 있는 한 예쁜 주택이었습니다. 서울에 이런 집도 있구나 감탄하면서 들어갔는데 제 또래의 어여쁜 아가씨가 웃으면서 나오더라고요. 그게 바로 아내였습니다. 작은 마당의 나무들과 꽃들과 아내의 웃는 모습이 어우러지면서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때 뭔가 느낌이 팍 왔습니다. 이 여자랑 결혼할 것 같다는 느낌이었죠. 과장님이 좀 늦으셔서 아내가 타주는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내한테 완전 반해버렸죠. 그래서 하루면 끝날 작업이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장비 안 챙겨왔다고 거짓말하고 이틀을 나갔습니다. 사실 장비가 제 차에 다 있었는데 아내를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었던 저의 거짓말이었죠. 이튿날이 되었는데 심장이 쫄깃하더라고요. 오늘이 작업 끝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요. 심지어는 작업을 망쳐버릴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장님 눈치가 엄청 빠르시거든요. 작업 거의 끝나갈 때쯤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네가 마무리하고 퇴근해. 네? 오늘 작업실 가서 할 거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급한 것도 아니고 혼자 해도 충분해. 내일 보자고. 분명 급하니까 얼른 끝내고 가자고 아침에 하셨던 것 같은데 과장님은 슬그머니 자리를 비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다 끝내고 아내한테 저녁밥 같이 먹자고 데이트 신청을 했고 아내도 좋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몇 번 데이트하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 예쁜 집에서 할아버지랑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부모님이 지으신 소중한 집이었는데 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시고 남은 가족은 할아버지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저희가 좀 더 결혼을 빨리 하게 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만난 지 딱 1년째 되던 날 결혼식 올렸거든요. 6, 7개월 무렵부터 결혼 준비 시작한 거였죠. 주례는 저희 과장님이 봐주셨고 저는 결혼 후 곧장 아내의 집에서 할아버지 모시며 같이 살게 되었죠. 아참, 이 무렵에 듣게 된 소식이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하객 몇 명 부를지 얘기하는데 제가 딱히 부를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전 직장에서 같이 일했던 대리님한테 연락을 해봤습니다. 대리님도 그때 황 부장 밑에서 버티느라고 엄청 힘들어했거든요. 대리님이 황 부장 기분 맞춰주면서 팀 분위기도 좀 풀고 그랬습니다. 저 퇴사하던 날 대리님이 출장가 있어서 인사도 못하고 나왔었거든요. 이후 전화로 인사를 대신했었죠. 제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은 대리님은 너무 축하한다고 해주셨고 그날 저녁 저희는 간단하게 한잔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밑에서 일을 한다고? 네, 1년 반 정도 됐어요. 와, 진짜 인연이네. 과장님이 기준 씨를 많이 챙기긴 했지. 아, 맞아. 기준 씨 나가고 회사 뒤집어졌던 거 알아? 네? 왜요? 기준 씨 나가고 석 달쯤 뒤였나? 출근한 지 얼마 안 된 아침이었는데 누가 항상만 하면서 들어오더라고. 황 부장 깜짝 놀라서 뭐야? 누구야? 하는데 글쎄 사모님인 거야. 황 부장 사모님이요? 그래. 그렇게 점잖으신 사모님이 계속 항상만 야 이 새끼야 하면서 성큼성큼 들어오더라고. 근데 그 뒤로 누가 따라왔는지 알아? 사장님이 오더라고. 황 부장네 사모님이 사장님 동생인 건 알지? 그래서 황 부장이 고등학교도 졸업 안 했는데 우리 회사에서 일했던 거고. 아무튼 그 남매가 둘 다 화가 잔뜩 나서 성큼성큼 오는데 회사 사람들이 다 하던 거 멈추고 쳐다만 봤지. 근데 황 부장이 그 사람들을 보더니 일어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 찔리는 게 있는 것처럼. 사모님이 황 부장한테 다가오더니 글쎄 냅다 머리채를 잡더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황 부장이 불륜을 했다는 거야. 너 이 새끼 나한테는 립스틱 하나 사준 적 없으면서 그년한테는 명품을 있는 대로 갖다 바쳤냐고. 그것도 자기 오빠 돈인 법인카드로 그 지랄을 한 거냐고 하면서 얼마 없는 황 부장의 머리카락을 흔드는데 와, 내 속이 다 시원하더라. 나 사실 그 전부터 조금 눈치채고 있었거든. 맨날 회사에서 카톡하고 전화하는데 그걸 모를 수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어떻게 되긴 회사 잘리고 이혼당했지. 기준 씨만 억울하게 됐지 뭐. 아니에요. 차라리 잘 됐죠 뭐. 더러운 꼴 안 보고 나와서 과장님 덕에 자리도 잡았으니까요. 그래, 그래. 좋게 생각하자고. 나도 그때 자리에 있었다면 뭐라고 편 들어줬을 텐데 미안하게 됐지 뭐. 사실 그렇게 싫어했던 황 부장이 그런 꼴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쌤통인 마음이 먼저 들 줄 알았는데 뭔가 썩 그렇진 않더라고요. 고작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잘린 건가 화도 좀 나고 또 한편으로는 과장님과 만나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다 싶기도 했고요. 아무튼 그렇게 과장님 밑에서 5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돌잔치도 했죠. 물론 항상 과장님이 함께 하셨고요. 그러던 어느 날 과장님께서 좀 어두운 얼굴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 미안한데 일을 다음 달까지만 해야 할 것 같아. 네?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게 아내가 좀 아프다네. 네? 사모님이요? 왜요? 어디가 아프신데요? 암이라는데 심한 건 아니고 초기야, 초기. 수술하면 괜찮아진대. 근데 내가 그동안 일하느라 너무 우리 가족을 못 돌본 것 같더라고. 딸도 성인이고 곧 집 계약도 끝나서 전세금 빼서 공기 좋은 곳 가서 아내랑 둘이 살까 해. 미안하네. 갑자기 이렇게 되어서. 아니에요. 사모님 건강이 우선이죠. 내가 뭐라도 해주고 가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이 건물도 내 것이 아니라 대신 이 안에 있는 기계들이랑 자재들 필요하면 다 가져가게. 내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네. 사실 혼란스럽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처자식이 있는 가장이었으니까요. 그때 제 딸이 3살이었거든요. 아내랑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그래도 이제 과장님 없이 혼자 이 일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으니 제가 한번 차려볼까 했습니다. 아내도 그렇게 하라고 했고 저는 일단 시작해보자는 마음으로 사업자 신청하고 창고 하나 얻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갖고 계시던 기계랑 대리석 자재들 전부 다 받게 되었죠. 사실 그 기계들도 수천만 원이었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는데 과장님이 계속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과장님은 사모님과 강원도로 떠나셨고 떠나시는 길 끝까지 배웅해드리면서 꼭 놀러 가겠다고 연락도 자주 드린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마음처럼 되지가 않더라고요.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의뢰가 많이 들어왔고 너무 바빠서 사업장 연지 한 달 만에 직원까지 뽑아서 일을 했습니다. 가끔 전화로 안부를 여쭈었지만 나중엔 그마저도 뜸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과장님 전화번호가 바뀌었는지 연락이 되지 않았고 그렇게 과장님과 연락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시간이 많이 흘렀고 바로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경기권에 일이 잡혀서 용달 끌고 새벽같이 운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차가 없을 시간이라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었죠. 저도 열심히 달렸고 신호에 걸려서 정지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쾅 하더니 제 몸이 앞뒤로 들썩였습니다. 저 살면서 교통사고 단 한 번도 난 적이 없었거든요. 너무너무 놀라서 이게 무슨 경우인가 하고 나가봤습니다. 푸식 하는 소리가 차 뒤쪽에서 나서 가보니까 제 트럭 뒷부분이 찌그러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상대방 차였습니다. 앞 범퍼가 들릴 정도로 세게 받고 연기가 나는 것도 상대방 차더라고요. 제 차는 찌그러졌지만 운행은 할 수 있는 정도였고요. 얼른 보험사 부르고 있으니까 뒷차 운전자가 나오더라고요. 엄청 추운 겨울이었는데 운전석에서 내린 여자는 집에서나 입을 것처럼 생긴 얇은 긴팔 원피스를 하나 입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머리도 헝클어져 있는 게 집에서 급하게 나온 건가 싶었죠. 그 여자는 손을 벌벌 떨면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급해서 죄송합니다. 네. 보험 불렀습니다. 괜찮아요. 보험 부르셨어요? 네? 아니요. 저 아직요. 보험. 맞아, 보험. 핸드폰이 어딨더라? 괜찮으세요? 네. 저희 딸이 너무 아파서 급하게 가고 있었거든요. 어떡하지? 저 일단 보험사에 연락할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핸드폰이 차에. 여자는 계속 울먹이는 목소리로 횡설수설하며 손도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저는 일단 이 여자분을 안정시키는 게 우선이겠다 싶어서 여자분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저기요, 운전자분, 저 보세요. 괜찮으신 거 맞아요? 보험사 제가 불러드릴게요. 기다려 보세요. 제가 상대방 보험사 전화해서 불러주는데 여자분은 계속 울면서 차랑 차 안에 있는 아이를 번갈아 보며 불안해 하더라고요. 저도 전화 끊고 아이가 어떤 상태인가 보러 갔는데 아이가 엄청 작더라고요. 돌도 안 되어 보였습니다. 근데 애가 얼굴이 시뻘개서는 열이 펄펄 끓더라고요. 저기요, 애기 병원 가는 길이었어요?
네, 맞아요. 아기가 갑자기 밤부터 열이 나서 차가 이런 데 갈 수 있겠어요? 아, 그게 일단 아기 데리고 제 차 타세요. 여기 바로 응급실 있는 병원 있으니까 데려다 드릴게요. 보험사만 오면 바로 출발하게 얼른 타세요. 네, 네. 여자가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애를 들쳐업고 제 차로 갔습니다. 곧바로 양쪽 보험사에서 사람이 왔고 저는 상황을 설명하고 급하게 상황 정리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여자는 부모님에게 전화해 상황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애기 괜찮아요? 얼른 갈 테니까 벨트 단단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남편이 출장 가서 저 혼자 애기랑 있었는데 갑자기 열이 나서 40도 되는 거 보고 제가 정신없이 나왔거든요. 사고 내서 정말 죄송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딸이 있어요. 애 아프면 진짜 심장이 덜컹거리잖아요. 다 알아요. 차 사고야 보험사가 알아서 할 거고 지금은 애기 생각만 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셋은 곧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정신이 없는 애기 엄마를 대신해서 애기를 안고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응급실 한번 가려면 코로나 검사 무조건 해야 하잖아요. 거기서 먼저 검사하고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아픈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대기자가 엄청 많았고 한 1시간 대기하고서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열 재보더니 바로 의사 선생님 부르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 좀 하시더니 폐렴인 것 같다고 수액 맞고 병실 나오면 바로 입원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수액 맞는 것까지 보고서야 저도 애기 엄마도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례를 어떻게 해야 할지 연락처 알려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살해할게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살해는요, 무슨. 그런데 차가 그렇게 망가져서 어떡해요? 그러게요. 그래도 아이가 괜찮으니까 다행이죠 뭐. 여자는 제가 괜찮다는데도 응급실 출구까지 저를 바래다 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승희야 하면서 이쪽으로 뛰어오더라고요. 여자의 부모님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썼지만 여자의 부모님이 굉장히 낯이 익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과장님과 사모님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 여자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싶었거든요. 제가 과장님 따님을 고등학생 때만 봐서 알아채지 못했던 거죠. 과장님과 사모님은 저를 눈치채지 못하신 건지 두 분의 관심은 여자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다정이는 안에서 자고 있고 저는 잠깐 나왔어요. 오다가 사고가 나서 차를 못 쓰게 되었는데 이분이 도와주셨어요. 여자의 말에 과장님과 사모님이 그제야 제 쪽을 쳐다봤습니다. 그 동시에 눈이 동그래지셨죠. 아니, 기준아! 과장님, 이게 무슨 인연이에요? 저희들은 다 같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기막힌 인연이었으니까요. 과장님 따님과 사모님은 들어가고 과장님과 저는 병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장님은 강원도에서 사모님과 아주 잘 지내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생각도 많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못 알려준 것도 생각나고 일은 잘하고 있나 걱정도 되었다고요. 그러다가 핸드폰으로 영업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전화번호를 바꾸게 되었다고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연락을 하고 싶었지만 바쁜데 귀찮을까봐 연락도 못 하셨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일하는 거 아주 잘 돌아가고 있고 직원도 있다고 했습니다. 바빠도 과장님 전화는 꼭 받을 테니 연락 자주 하시라고도 말씀드렸죠. 과장님은 장하다면서 옛날처럼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단 아기가 아프고 저는 일을 하러 가야 하니 다음을 기약하며 헤어졌죠. 또 이렇게 멀어질까 걱정이 되었던 저는 아내랑 아기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아기 좋아할 만한 인형이랑 책도 사가고 오랜만에 본 과장님의 따님과도 몇 마디 나누었죠. 남편 출장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엄마랑 아빠가 저희 집에 계신다고 했어요. 필요한 것도 가져다 주시고 저랑 교대로 아이 봐주신다고요. 아마 지금 집에 계실 거예요. 한번 가보세요. 그래, 고맙다. 그리고 얼마 안 되지만 이거 받아. 네? 이게 뭐예요, 삼촌? 애기 병원비, 차 고치느라 돈도 많이 나갈 텐데 다정이 병원비에 좀 보태. 네? 삼촌, 저 정말 괜찮은데. 아유, 됐어. 내가 과장님한테 받은 게 많아서 주고 싶어서 그래. 다음에 과장님 댁 내려갈 일 있으면 연락해. 삼촌이 데려다 줄게. 애기도 같이. 네, 감사해요, 삼촌.
저는 과장님을 만나서 과장님 따님 댁에 갔습니다. 따님 말대로 과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날 저희는 옛날처럼 삼겹살집에서 소주를 기울이며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연락 끊기지 말자며 과장님의 새 전화번호도 저장해두고 잊지 않게 머릿속으로도 계속 외웠죠. 그 후로 거의 1년이 흘렀습니다. 인연을 이어가자 다짐했던 과장님과 저는 여전히 연락도 하고 찾아뵈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제가 병원에 데려다준 그 애기 돌잔치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과장님 생신이었어서 저랑 아내랑 제 딸, 과장님 따님과 그 사위, 손녀딸까지 강원도로 총 출동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물론 사고가 난 것은 안 좋은 일이었지만 그날 그 사고는 과장님과 저의 인연을 다시금 이어주려 한 신의 뜻이 아니었을까요? 이 인연 항상 감사하게 여기면서 더 성실하게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